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 주제 강연이 시작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이 신흥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올해 4월 달에 문화관광부에서 그 1차관께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실감형 콘텐츠 산업진흥위원회라는 게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계 전문가들 하고 기업 대표들, 그 협단체장들이 모여서 이 산업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아마 6월 중순 정도 되면 아마 중간 발표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협회에서 문화관광부에 건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그 정부 정책으로 채택이 됐으면 좋겠지만 정부도 예산이 필요하고, 이게 또 뭐 기재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얼마나 이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VR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한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더 그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대략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더 제안을 했지만 당장 우리 업계 현안하고 관련된 것을 좀 추려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진흥법 제정이라는 이제 꼭지인데요. 지금 현재 VR 콘텐츠는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순간 모든 VR 콘텐츠는 게임으로 둔갑을 합니다. 근데 요즘 게임이 세간의 평이 어떤지 잘 아시죠? 무슨 게임 중독이니 WHO에서 질병 코드로 등재를 했니, 게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정부에서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게임산업진흥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게임산업규제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뭐 바다 이야기 사태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규제로 우리 VR 콘텐츠가 게임으로 분류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탁구장이 있죠. 탁구장은 체육시설업입니다. 영업 허가 받는데 어느 위치에 하든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탁구장에 VR 탁구가 들어가면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으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영업장도 오락실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락실은 학교에서 200m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는 영업 허가가 안 나죠. 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키즈 테마파크나 아니면 어린이집에도 지금 뭐 VR, AR 콘텐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는 순간 어린이집이 오락실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지금 현재 곧 아마 문화부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이제 VR 박물관 사업을 이제 중앙박물관이 주관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곧 발표가 될 텐데요. 중앙박물관에 VR 콘텐츠가 들어가면 중앙박물관이 오락실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중앙박물관이 있는 데가 용산구청인데 용산구청에 가서 오락실 영업 허가 내주세요 그러면 곱게 내줄까요? 국가시설에 오락실 영업 허가를 내줄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
문화부에 이제 유권 해석을 해서 영업 오락실 영업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박물관이 중앙박물관 하나만 있냐고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민간 박물관도 있고, 심지어 뭐 요즘 VR이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뭐 사방에 들어가는데 그런 데가 다 오락실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오락실은 옛날 바다 이야기 사태 때문에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 VR 콘텐츠를 게임에서 떼어내서 가상현실 콘텐츠라는 새로운 산업 분류로 해서 별도법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진흥법 제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또 다음 이제 사업을 영위하려면 항상 자금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투자 자금으로 모태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태 펀드 안에 VR 펀드 계정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산업 계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VR 콘텐츠로 VC에서 투자받은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모태 펀드는 중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조업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 산업군이기 때문에 제조업하고 콘텐츠 기업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은 뭐 공장도 있고 뭐 설비도 있고 하니까 이 자산이 아무래도 많겠죠. 근데 콘텐츠 기업들은 사람 머리밖에 없으니까 자산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회계장부만 보면은 택도 없는 회사가 VC 그러니까 모태펀드에다 자금 신청을 하겠다고 그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서류 심사조차 통과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태펀드에서 문화산업 원래 옛날에 문화산업진흥기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만들어서 한 5천억까지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모태펀드가 생기면서 글로 다 흡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복원을 하자 그런 얘기를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마침 그 유은혜 부총리께서 이제 부총리 되시기 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이 바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복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은 우리 콘텐츠 업체들도 투자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기금을 갖고 융자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융자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문화산업진흥기금을 뺏어서 모태펀드에다가 합쳐놨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곱게 내줄 리가 없겠죠. 아유, 도로 갖고 가세요. 그러고 쉽게 안 줄 테니까 좀 혹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선 가상현실 콘텐츠 투자조합을 만들자 이제 이런 제안을 지금 정부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년 전에 게임종합지원센터 소장을 할 때 그때 게임 산업 투자조합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100억, 그 다음에 VC가 10억, 그 다음에 민간 자금이 90억 해서 200억으로 펀드를 만들고 거기에 규정이 200억 중에 30%는 무조건 게임 업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 돈부터 까나간다 그런 조건으로 투자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억 중에 60억을 게임 업계에 10군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 9개가 망했어요. 딱 하나 성공하고 그 성공한 회사가 웹젠입니다. 그 회사에 10억 투자했는데 회수를 18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 망한 거를 전부 만회하고도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게임 투자조합을 1호, 2호, 3호에 걸쳐서 했는데 전부 나중에 5년 후에 정산을 했을 때 전부 25% 이상의 수익을 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이 가상현실 콘텐츠 투자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그 정부 규제 그러면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게임 산업을 예로 보시게 될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게 뭐 질병이 돼 버렸어요. 그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 주장을 했던 게 뭐 게임 중독 얘기만 나오면 제가 뭐 온몸으로 맞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어느새 이제 그 방어선이 뚫려가지고 게임 중독이니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이제 WHO까지 나서가지고 이건 질병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가 그 게임 산업 하나를 이제 박살을 냈어요. 이제 잡아먹었고 다음 먹잇감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이제 이 VR 콘텐츠 산업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HMD에 연령 제한이 있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메이커들의 권장 연령이 12세 또는 13세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그 어린애들이 두개골이 성장을 하면서 눈동자 간격이 점점 벌어집니다. 그런데 렌즈 중심 간격은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점점 눈동자가 안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MD를 장시간 쓰면 청소년들의 경우 급성 내사시가 될 확률이 높다. 즉 사팔이 되기가 쉽다. 이런 거를 일본 의사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 그것까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장시간의 정의가 없어요. 5분인지 5시간인지 5일인지 5년인지 이걸 명확히 안 하면 뭐 보건복지부는 옳다구나 이제 먹거리 생겼다 해가지고 이제 그 VR 테마파크에 청소년 출입 금지 뭐 이런 규제를 만들지도 모르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언어 사용, 용어 사용 문제가 있는데요. VR 멀미를 VR 전문가들 뭐 세미나가 보면은 VR 멀미의 원인이 인지 부조화라는 얘기를 단어를 많이 씁니다. 좀 30년 동안 VR 연구하면서 처음 듣는 단어래 갖고 인터넷으로 뒤져봤어요. 몰래.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부끄러워서 뒤져보니까 인지 부조화는 심리학 용어인데 종말론자들이 세기 말에 세상에 종말이 안 온 것은 세상이 잘못된 거지 내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 수 없다. 그리고 집단 자살하는 거를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내린 게 인지부조화입니다. 그런데 VR을 하면 인지부조화가 된다 그러면 HMD 오래 쓰면은 이제 저기 집단 자살한대 그러고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산업은 이제 기술이 먼저 발달하고 기술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 기술 개발을 하는데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만듭니다. 한 30년 정도, 20년에서 3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제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해놓고 그 목표에 맞춰서 개발을 해나가는데 우리나라에도 VR 관련 테크놀로지 로드맵이 과기정통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프트웨어 산업 밑에 디지털 콘텐츠 기술 밑에 VR 기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하위 카테고리로 되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그림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작성한 콘텐츠 기술 개발 로드맵에서 VR만 좀 추려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풋 디바이스에서 소프트웨어, 시각, 청각, 육감, 융합 뭐 이런 식으로 각 요소 기술별로 발전이 어떤 식으로 돼갈 것이냐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완성됐을 때 모습을 이렇게 삽화 형태로 해가지고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그림까지 만들어서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지막 된 게 2009년이니까 10년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기술도 또 변화해 갖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비전을 갖고 나갈 건지에 대해서 이런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문화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그 VR 콘텐츠 개발자들이 지금 계속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복궁의 근정전 업체마다 다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엄청난 중복 투자죠. 그런 이제 공적 DB들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문화자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문화자원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이제 도표로 좀 간단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1, 2, 3차 산업에서는 자원은 광물 자원이나 뭐 수산 자원, 농산 자원 이런 것들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채굴을 해서 자원을 채굴을 해서 가공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거기에 기술이 들어가죠. 그게 증기기관에서 IT까지 발전해 가면서 이제 1, 2,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공산품이 나오면 그거를 육해공을 통해서 유통을 해서 소비자한테 가는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문화자원이 자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아니면 사람의 지식 이런 문화 자원이 자원이 되고, 그래서 거기 채굴 가공이라는 과정에 요즘 많이 나오는 VR, AR, 뭐 IoT, 빅데이터, 뭐 5G 이런 기술들이 여기에 가미가 됩니다. 거기에 에너지는 인간의 창의력이 에너지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상품이 문화 콘텐츠라는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상품, 인텐저블 굿즈이기 때문에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유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 문화 자원의 특징은 뭐냐면 무한대로 발굴을 다른 광물 자원이나 이런 거는 발굴해서 쓰면 없어지는데 문화 자원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콘텐츠가 다시 피드백이 돼서 또 다른 문화 자원이 됩니다. 점점 자원이 늘어나요.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게 문화 자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의력은 고갈되는 게 아니죠.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더 풍요로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특성에서 이 문화 자원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큰 숙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신흥산업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인력 양성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그동안 2,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이 교육센터를 운영을 VR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를 유심히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유니티 3D나 언리얼 엔진 뭐 이런 VR 엔진 사용법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다가 뭐 막히면 그냥 시행착오로 답 나올 때까지 이렇게 파라메타 이렇게도 바꿔봤다 저렇게도 바꿔봤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이론 교육이 없이 그런 테크닉만 배우다 보니까 계속 그런 이제 헛바퀴 도는 일이 생겨서 이런 기본적인 이론 교육이 바탕이 돼서 그 위에 이제 개발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형태의 VR 아카데미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HMD 회사들 마케팅 때문에 VR 이퀄 HMD 등식이 지금 성립돼 있습니다. 이걸 빨리 깨지 않으면 3D TV 꼴이 날 수가 있어요. HMD는 완벽한 디바이스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직도 개발 중에 있는 거고, 그리고 절대로 가정에 들어올 수 있는 디바이스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 제한이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 쓰고 애들이 방 안에서 예를 들어서 VR 게임을 했다 칩시다. 애들 방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의자, 책상, 책꽂이, 침대 전부 장애물이에요. 거기서 휘젓다가 뭐 손이라도 툭 치면은 그냥 손가락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애들을 의자에다가 묶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거실 소파에다 안전벨트를 달아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로 가정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일본의 그 VR 테크놀로지 로드맵에도 완성된 2025년에 완성된 모습에 HMD가 없어요. 가정에서 이제 VR 콘텐츠를 즐기는데 냄새나는 VR 방송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냐면 거실 벽면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0인치 디스플레이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아직 몇 천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가정에 못 들어와요. 근데 그게 5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5, 6년이면 충분히 지금 프로토타입이 나왔으니까 그걸 양산시켜서 5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는데 5, 6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HMD가 다가 아니고 디스플레이가 커지면 거기서도 몰입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각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VR 기술은 오감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평형감각까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오감에서 6번째 감각입니다. 기가 통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어우러졌을 때 이제 그야말로 진정한 VR 기술이 산업으로 정착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VR 테크놀로지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깊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시각 전문을 하고 싶은 사람은 시각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 그렇더라도 청각이나 후각 이런 쪽에서의 이슈하고 기본적인 원리는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소리의 방향, 청각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기술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소리가 자유자재, 헤드폰을 껴야 된다라는 제약이 있지만 소리가 전후 좌우에서 위아래로 사방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소리를 옮겨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소리를 먼저 듣고 내가 쳐다보면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오브젝트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멀티모달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이 동시에 활용을 했을 때 진정한 VR 콘텐츠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이 오감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컴퓨터하고 나 사이에서도 오감을 이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현실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그 온게임넷에서 11월 달에 게임 돌림픽이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아육대라고 있죠. 아이돌 육상대. 그거에 이제 e스포츠 버전인데, 그중에 e스포츠 대회를 아이돌 e스포츠 대회를 하면서 그중에 VR 콘텐츠가 세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을 해봤는데 특히 방송국 PD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e스포츠 대회 중계는 그림이 다 똑같죠. 사람 얼굴만 달라지고. 근데 이거는 막 몸을 쓰고 하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도 다양한 그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e스포츠 대회, VR 스포츠 대회를 이제 계속 개최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e스포츠 경기장도 지금 전국에 3군데 지금 지정이 돼서 건설 중인데, VR 스포츠 경기장도 설립을 해달라 이제 이런 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VR 처음에 이제 VR 로케이션 비즈니스에서 VR 테마파크가 먼저 치고 나갔는데 전부 다 망했어요. 그 이유는 콘텐츠 개발자들이 로케이션 비즈니스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를 간과를 한 거죠. 그래서 무인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콘텐츠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어느 분야에서 나오냐면 바로 VR 스포츠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부에서 그 미세먼지 대책으로 그 초등학교에 VR 스포츠실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VR 스포츠 산업이 지금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지금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VR 스포츠 콘텐츠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어떤 거를 우리 학교에 갖고 가면 좋을까, 이런 그 안테나 샵이 필요해서 이런 거점을 조성하는 거를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VR 스포츠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장애인용 VR 스포츠 콘텐츠를 만드는 쪽도 지금 이제 그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VR 스포츠 장애인용 VR 스포츠 융복합 거점은 이 복지관이 지역의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빈집들이 지금 많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 대표 선수들 가상현실 선수촌 조성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거는 이제 정부의 건의라기보단 저희 협회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북공동 민족문화유산 VR 테마파크인데요. 서울하고 평양에 그 민족문화유산을 테마로 한 VR 테마파크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안한다고 들을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이 북한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정부가 역할을 해주면 우리 민간에서 알아서 평양하고 VR에다가 서울에다가 이런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이유는 지금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문화 교류를 많이 하는데 전부 어른들 위주예요. 그리고 휘발성 공연밖에 없어요. 지속적인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수혜자도 어른들이고, 그런데 정작 남북 통일된 모습을 볼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민족 동일성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VR 민족문화유산을 남쪽 북쪽이 다 공유를 하면서 이 유산들을 같이 즐기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5G 서비스 때문에 통신사들이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5G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건 360 영상밖에 없어요. 딴 거는 다 지금 LTE 갖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들한테 8K짜리 360 카메라 사주고 니들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봐라 하면 거기서 이제 어느 한순간에 킬러 콘텐츠가 나와서 빅뱅이 터질 수 있는 그 토대만 정부에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게임 쪽에 우리 문화 콘텐츠 쪽이 지금 전혀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드 보복 뭐 이런 것 때문에 막고 있는데, 지금 현재 VR 콘텐츠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회원사들이 중국에 많이 수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한 5년 전부터 VR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산업화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산업화가 안 일어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드웨어만 들였다 투자를 하고 콘텐츠에 전혀 투자를 안 했어요. 콘텐츠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 중에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산하에 중국투자협회하고 저희 협회가 협력을 해갖고 중국의 VR 하드웨어에 한국의 VR 콘텐츠를 얹어서 글로벌로 팔자,
이제 이런 제안을 했고 그걸 억셉트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성의 광저우, 그다음에 샹하이, 그다음에 산동성의 칭다오, 이제 이런 쪽에는 이미 이제 거점을 만들 한중 VR 협력 거점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콘진원하고 그다음에 대전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뭐 스포츠 VR 쪽은 그럼 우리가 맡겠다 해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2001년에 세종대 교수로 부임하고 이제 게임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을 했던 겁니다. 오락실에서 2001년에 예측한 거니까 모바일 게임 없었어요. 그때는 오락실에서 가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PC방으로 갔다, 그 다음에 모바일로 갈 거다. 그리고 그 다음 어디로 갈 거냐, 통신망, 하이스피드 통신망하고 VR 기술이 합쳐서 다시 오락실로 돌아올 거다. 그런 예측을 했는데 지금 거의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놀이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기존의 게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디오 게임 수준이 아니고 몸을 써서 상대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이제 컨텐츠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요. 앞으로 여태까지는 과기정통부에서 주로 게임 산업을 VR 산업을 지원을 해왔는데 문화관광부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차관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한번 그 기대를 해보시고 내년부터는 아마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이 보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진행해 주신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 김동현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HP 정운영 상무님의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P 정운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쪽은 이제 2세대